여러분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존재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가요? 100년 전 이 질문을 두고 평생의 우정을 깨뜨리며 원수가 된 두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트와 융의 돌이킬 수 없는 절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피파니수. 1907년 오스트리아 빈,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던 32살의 촉망받는 엘리트 정신과 의사 구스타프 융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유럽에서 무의식 연구의 거장이었지만 10년 이상 주류 의학계에서 왕따나 다름없었던 지구문트 프로이트가 살고 있었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심에 시작되어 저녁을 지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식사조차 잊은 채 대화를 나누면서 두 천재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 프로이트는 융을 보며 나의 장남이자 나의 황태자여, 이제 내 제국을 너에게 넘기노라. 이렇게 외쳤고, 융 역시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동지적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포옹은 불과 7년 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서로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 같았던 이들은 왜 서로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을까요? 만남 직후 프로이트는 융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로이트가 동료들이랑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면 프로이트에게 융과의 만남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내가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수면 아래의 거대한 무의식이 사실상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의 실수나 밤마다 꾸는 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이 삐져나온 것이라는 거죠. 20세기 초 유럽 학계에서 프로이트의 이 이론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프로이트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비과학적인 미신이다. 이런 엄청난 인종적 편견과 혐오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었죠. 그 당시 사회에 깔려있던 아주 짙은 반유대주의가 정신분석학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학계 주류에서 밀려날 위기에서 스위스의 유서 깊은 기독교 집안 출신에다가 의학계 엘리트인 융은 프로이트한테 완전히 자신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유대인인 융이 전면에 딱 나서주면 그 유대인들만의 은밀한 학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죠. 프로이트는 융에게 편지를 보내 자네가 없으면 내가 세운 이 공든탑은 무너지고 말 걸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프로이트는 융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건 바로 리비도 이론에 대한 절대적 복종입니다. 리비도 이론은 모든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오직 성적인 본능,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였죠.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융은 인간이 이성보다는 무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는 프로이트와 생각이 같았지만 무의식을 단순히 성적 본능으로 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리비도를 글자 그대로의 뜻인 갈망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요구로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던 1909년 두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두 사람은 미국 클라크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함께 무려 7주간 동안 배를 타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서로 꿈을 분석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로 융의 꿈을 분석하다가 어느 날 융이 프로이트의 사생활과 연관된 꿈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서 스승과 제자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싶었던 프로이트는 새파랗게 어린 제자한테 자기 사생활 밑바닥까지 낱낱이 막 까발려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좀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갑자기 분석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내 권위를 잃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순간 융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는 모든 방어 기제를 다 해제하고 내면을 고백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곤이라는 가면 뒤에 쏙 숨어버린다? 융한테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인 서운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나 철학 자체가 완전 모순이었죠. 융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순간 프로이트는 나에게 더 이상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콤플렉스에 갇힌 노인일 뿐이었다. 그런데 미국 클라크 대학의 강연이 완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술, 종교, 학문 같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들이 사실은 성적 에너지가 분출되지 못해 다른 곳으로 돌려진 성화의 결과라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미국 지식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역으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프로이트의 위상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프로이트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며 프로이트가 가장 신성시하는 리비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리비도는 성적인 것만이 아니다. 삶을 향한 거대한 의지이자 에너지다. 융의 책이 출간되고 1년 뒤인 1913년에 뮌헨에서 국제정신학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융이 수많은 학자 앞에서 프로이트 이론의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니까 프로이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융은 당황하며 쓰러진 프로이트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융은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의식을 놓아버렸구나. 하지만 실상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단순히 논리적 공격을 못 견뎌서 쓰러졌다는 식으로 보는 건 융의 드라마틱한 해석일 뿐입니다. 어쩌면 프로이트는 융을 통해 자신이 만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그 이론이죠. 프로이트와 융의 서사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그리스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마지막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여기서 끝내기로 하네. 나는 자네의 분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네. 융 역시 역사에 남을 차가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권위주의는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서로의 영혼까지 이해한다면서 막 밤을 새우던 7년의 그 뜨거웠던 우정은 이렇게 단 몇 줄의 편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리학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이라는 두 주요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프로이트와 결별한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의 이론을 비과학적 신비주의로 규정했고 융은 동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융은 끔찍한 정신적 붕괴를 겪기 시작합니다. 지하실에서 시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환각을 보았고 자신의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이 미쳤다고 확신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도망치지 않고 그 광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자신이 본 환각과 무의식의 상징들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훗날 공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레드북입니다. 융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생각한 인간의 무의식은 컴퓨터로 치면 내 바탕화면에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거나 부끄러운 파일들을 몰래 처박아두는 휴지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억압된 성욕과 트라우마의 쓰레기통인 거죠. 반면에 융이 그 16년의 환각 속에서 발견한 무의식은 그냥 개인의 휴지통이 아니라 인터넷망이었습니다.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혜와 역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말입니다. 융은 자기 환각 속에서 자기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전 세계 고대 신화나 종교의 상징들이 공통으로 막 나타나는 걸 목격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그냥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서 인류 전체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유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 즉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냥 찌질한 성욕의 찌꺼기인 줄 알았던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이 사실은 인류의 거대한 우주와 맞닿아 있는 통로였다니 인류의 존재 가치가 막 완전히 격상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융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그겁니다. 수십 년 후 융의 동시성은 양자역학이라는 현대과학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죽는 순간까지 융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융 역시 평생을 프로이트와 투쟁했죠. 두 천재의 결별은 심리학계를 두 갈래로 나누어 놓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갈등 덕분에 인간의 마음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갈등은 결국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했다면 융은 무의식을 집단적 차원에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을 과거 트라우마나 본능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동물로 규정했다면 융은 인간을 무의식의 지혜를 통합해서 끊임없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려는 영적인 존재로 격상시켰습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는 융이 판정성을 거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절반의 진실을 움켜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성격이 되었는지, 과거의 어떤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원인을 규정할 때는 프로이트의 현미경이 압도적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의 뿌리를 찾아내는 고고학자였습니다. 반면에 과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의미와 미래를 찾을 때는 융의 망원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항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항해사라 할 수 있으니까요. 융이 발견한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볼프강 파울리는 융의 환각 속에서 물리학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마음과 물질은 하나일까요? 그 소름돋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